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핵융합 전기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제 인공태양 이터보다도 한 발 먼저 핵융합 발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K-스타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사직 전공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행되는 신규 채용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보이콧 의사를 밝히자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고 환자 단체는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파리시는 신규 건설을 줄이는 방식으로 친환경 올림픽을 진행합니다. 경기장을 신축하는 대신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과 베르사유 궁전, 센강 등 파리의 유명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30년 뒤에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핵융합 발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2020년대 상용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기존 인공태양 사업의 가속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1985년부터 논의돼 7개국 20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초대형 인공태양 사업 이터. 원래 내년에 완공해 첫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은도금 설계 결함으로 부식, 균열이 발견되고 조립 설치 전략도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는 202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역자기장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당찬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터 사업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와 초전도 자석을 제작한 우리나라는 이터 사업 지연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는 이터와 같이 토카막 방식으로 16년째 가동되고 있는 이터의 선행 모델입니다. 지난해 48초 동안 이력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에 필요한 5분, 300초 유지를 위해 올해는 내부 용기를 텅스텐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터보다 한 발 앞서 토카막 방식 검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AI를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를 만들어 실제 핵융합 때 플라즈마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온도도 높이고 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 어떤 실험의 결과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공공 부문이 축적해놓은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상용화거든요. 외국의 스타트업보다는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개방성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공공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결과들을 잘 활용을 해서 조속하게 민간 기업에서 어떤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K-스타는 기술 혁신과 함께 이미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핵융합 실험장치 사업을 수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 원전 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제2, 제3의 원전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와 팀 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 17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80년대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유럽의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발돋움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체코 측은 원전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만나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쾌거로 K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 앞으로 있을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이반 얀체렉 주한 체코 대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2기뿐 아니라 추가 2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means that we will have almost more than 4,000 megawatts of the electricity power. So it will mean for us the cornerstone of the energy security. So this is a very important project for us. 최종 계약을 앞둔 2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양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체코가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here Korea has experience, has its own track record. So there might be a good cooperation between the Czech companies in the railway industry. 얀차렉 대사는 또 K 방산에도 관심을 보이며 잠재력이 큰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We know that Korea has a very developed military industry as well as Czechia does have, and so there is always a scope for cooperation. 아울러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정상들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간 인적 문화 교류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사업 후속 조치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의 높이 1, 2km의 대기권을 가로와 세로 각각 30km 크기로 나눠서 대기 오염물질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과학원은 한국형 대기질 박스 모델로 이름 붙인 이 모델을 23일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스 모델은 일정 규모 공간 안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확산 또는 소멸하는 등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과학원은 이번 모델 개발로 대기오염 문제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중소규모 지역 단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섬세한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축성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팀은 손가락의 뼈 길이와 관절 각도를 동시에 추정하는 센싱 기술을 적용해 착용자의 미세한 손 움직임을 거의 실제와 같이 추적하는 특수 장갑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특수 장갑을 찬 사용자가 손을 오그리면 로봇 팔이 이를 그대로 따라해 탁구공 크기의 공을 짚거나 컴퓨터 마우스 휠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손의 원격 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문화유산들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운 파리시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명 관광 명소를 경기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유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선수나 관중 모두 살짝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 무대는 젊은 스포츠의 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브레이킹과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된 앵발리드 광장에선
한국 양궁 선수들이 금빛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귀족 문화의 뿌리를 둔 승마와 근대오정의 경기장으론 유럽 절대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이 선택됐습니다. 주변을 흐르는 1.8km 길이의 운하 그랑카날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e cheval a vraiment sa place à Versailles et les JO sont l'occasion de redonner cette gloire. 전 세계가 주목할 개막식의 무대로는 에펠탑 사진 촬영에 명당이 낙점됐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160여 척의 보트를 타고 센강을 따라 이동한 뒤 트로카데로 광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하계올림픽의 백미 마라톤 경기는 파리시청에서 출발해 주요 관광 명소를 통과하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파리시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화려한 문화유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To just building what will be useful in legacy, like a concrete legacy, so less construction but more utility for after games.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대국의 입지를 더욱 다지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첫 올림픽 에디션으로 실시간 통역 기능 등을 통해 선수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파리올림픽 일정에 맞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특별 전담 운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품 약 17,000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 전공의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 보이콧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하반기 채용 전공의를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수들 발표가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모렴치하고 반인륜적인 학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료 공백으로 중증, 희귀질환을 진단받는 게 죽음과 공포가 됐다며 환자들은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한 명의 전공의 복귀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A, 진료보조간호사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 사이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등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 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법률 정합성에 심각한 혼선이 일어나는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인구 집단이지만 퇴직을 앞둔 이들의 노후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 고민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중장년 세대와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박람회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진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 시민들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중장년층의 열기도 청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사실 면접도 잘 안 봐주거든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비일은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전공을 살리셔서 멋지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어요. 올해로 2회를 맞은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70여 개의 기업,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기업들은 역량 있는 베테랑 인재를 뽑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95건의 채용이 성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의 경력과 연륜이 곧 기업의 경쟁력의 시대가 됐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중장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또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노후 설계를 위한 퇴직 라이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을 설립할 때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갖고 있는 서비스 전문 사업자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시설, 유휴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치매 관리 지원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관리 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황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맞춤형으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치매 질환과 관리 방법에 대한 대면 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치매 관련 질환뿐 아니라 복지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고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1차 시범사업에는 22개 지자체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182명이 참여하고 2차 시범사업 때는 참여 의사와 참여 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관들이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조치로 3%의 확률을 뚫고 생존했다고 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차와 부딪힙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빨리 구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찰관은 응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자를 젖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운전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5분 차가 들썩이고 경찰관도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50대 운전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던 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루투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진짜 집이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천운이라고 했어요. 운전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초기의 심폐소생술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고 들었다며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모 씨를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2차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으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급발진 의심을 포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동차 사고의 차량 재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고 원인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자동차가 움직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정보 접근 제한으로 제조사와의 다툼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은 7월 말 8월 초에 휴가객이 가장 몰릴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휴가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를 물어봤더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른바 7말 8초를 꼽은 응답자가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지로는 국내를 꼽은 비율이 해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여행 비율은 낮아진 반면 해외 여행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여행 예정지 가운데엔 동해안에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안, 서해안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교통수단은 8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구간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자들이 사고 원인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이 힘들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마철 이후 늘어나는 침수 차량 불법 유통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